인생의 막판에 이르면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목표라는 과제가 생기니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절박함이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아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조금은 열정적으로 멋있게 살아야겠다. 죽기로 결심한 만큼 독하게 살아보자. 아마리처럼. 그리고 삶의 행복을, 즐거움을 알아가면 어떨까? 모든 것을 걸 만큼 열심히 추후에 도박을 하듯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좀 표지가 예쁜 책으로 찾아왔어요. 이 책은요, 끊임없는 입소문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전설의 스테디셀러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 10주년을 기념해서 반짝 에디션으로 재출간되었다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많이 추천받았는데 제대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뭐랄까 되게 후다닥 읽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죽음을 말하고 있길래 조금 손이 안 갔는데 일단 읽다 보니 꽤 무거운 책이죠. 하지만 그렇게 내용을 무겁게 쓰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편했어요, 읽기가. 네. 그래요. 나이에 있어서 9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숫자일 수도 있어요. 뭐 19이라든지 29이라든지 39이라든지 다 주는 의미가 다 다르죠. 예. 그 9이란 숫자, 특히나 29이란 나이는요, 이제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30이란 나이를 코앞에 둔 나이입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9이란 나이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는요, 29의 나이에 스스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저자 아마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아마리는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에게 버림받고 못생긴 데다가 73kg이 넘는 그런 몸무게의 외톨이였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우울한 29생일을 보내던 중에 케이크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 하면서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을 용기마저 내지 못해요. 죽을 용기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면서 문득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돌린 아마리는요, 그 눈앞에 펼쳐진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 라스베거스에서 최고의 멋진 순간을 한번 경험해보고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예. 딱 1년 있다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갬블을 한판 하고 그러고 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아마리는 시한부 인생을 정해놓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라스베가스에 갈 준비를 합니다.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굉장히 알차게 1년을 보내요. 그 과정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아마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사람이 변화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끝을 인지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구체적인 이야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 책은요. 2010년 일본 라디오 방송국인 니폰 방송과 출판사 린더 퍼블리셔스가 일본의 더 큰 감동을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한 제1회 일본 감동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한 조각의 딸기 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하고 항상 혼자였으니 생일에도 혼자여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의 딸기를 먹기 위해 애쓰던 중 무너지는 그 아마리의 모습에서 어쩐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마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 아마리는 이 책의 저자는 인생에서 길을 잃은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든 좋다. 네 마음이 설레게 하는 곳으로 달려가라. 라고요. 그 가정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 것이다. 다시 뛰고 싶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뭔가 길을 잃은 듯한 인생에서 내가 갈 곳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이 크나큰 위로를 줄 거라고 용기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다가올 내일이 그저 흔한 내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찬란한 오늘로 존재할 것이다. 조용한 절망 속에 29은 온다. 29. 내 생일을 축하한다. 3평짜리 원룸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서늘한 형광등 불빛이 낡은 장판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다. 사방을 둘러싼 하얀 벽에는 그 흔한 달력 하나, 사진 한 장조차 걸려있지 않다.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엔 달랑 촛불 하나. 원래라면 큰 초 2개, 작은 초 9개를 꽂아야 하지만 그럴 자리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꽂고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 간신히 다 부르고 나서 후 한숨으로 촛불을 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힘을 내어 중얼거려 본다. 축하해. 29번째 생일. 이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다. 혼자인 건 괜찮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혼자 했으니까. 그래, 괜찮다. 일어서서 물끄러미 방을 둘러본다. 냉장고, 텔레비전, 나무 선반이 한쪽 벽으로 줄지어 있고 가운데에는 하얀 접이식 테이블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밋밋하고 살풍경한 방 옆으론 작은 주방이 칸막이에 가려 있다. 일체형 욕실이 딸린 비좁은 원룸이지만 회사와 집만 오가는 싱글에겐 충분한 공간이다.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 직전에 후덥지근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딱 허리 높이 창까지 무릎 거름으로 다가가 초록색 무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뜨거운 바람만 쏟아져 들어왔다. 구형 붙박이 에어컨이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한다.
덥고 끈적끈적하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파티를 시작해보자.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자 예능 프로그램 속 등장인물들이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있다. 방 안이 시끌벅적해진 기분이다. 이렇다 할 취미도 없다 보니 회사에서 돌아오면 배경음악처럼 텔레비전을 켜두고 난다. 안 그러면 이 방은 무서울 정도로 조그맣하니까. 주방에서 접시와 포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각 케이크 하나로 만찬을 준비한다. 멋진 장소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도 축하해 줄 만한 친구 따윈 내게 없다. 뭐 그렇다고 회사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거나 동료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박연 사원이지만 그래도 함께 점심 먹을 동료 정도는 있다. 하지만 그건 회사에 있을 때뿐, 퇴근 후나 휴일에 따로 만나서 놀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다. 외톨이는 아니지만 혼자인 사람, 박연 사원은 원래 그렇다. 나는 3개월마다 직장이 바뀐다.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나면 얼마 안 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난다. 어차피 금방 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정사원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할 일도 없지만 설령 함께 어울린들 그들처럼 즐길 여유 따윈 없다. 정사원과 파견사원의 임금격차는 그만큼 크다. 테이블 위에 내던져둔 우편물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봐도 흉물스러운 공공요금 독촉장들이다. 혼자서 낯선 곳을 전전하며 죽어라 일을 해도 독촉장은 늘 쌓여만 간다. 애써 무시하고 포크를 들어 케이크로 가져간다. 좋아하는 것보다 먹는 버릇 때문에 맨 먼저 케이크 위에 얹힌 탐스러운 딸기를 찍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입에 넣으려는 순간 딸기가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너무 순식간이라 손쓸 틈도 없이 딸기가 바닥에 뒹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쑥 뻗었다. 바로 주우면 먹을 수 있어. 딸기를 집어들고 입으로 후후 불다 보니 크림 범벅이 된 딸기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씻으면 돼. 나는 스스로 최면을 걸며 싱크대로 달려갔다. 허리를 구부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끈이 끊어졌다. 아이고, 뭐하는 거니 너.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바닥에 떨어진 더러워진 딸기를 귀엽고 주워 먹으려는 나. 뒤룩뒤룩 살찐 30쯤의 외톨박이 여자. 그것이 지금의 나였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안 울려고 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뜨거운 눈물이 볼 위로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 줄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물은 흐르고 또 흘러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 속의 연예인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나는 29이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혼자다. 나는 취미도 특기도 없다. 나는 매일 벌벌 떨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처음엔 물이 뜨겁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끓는 물에 들어온 개구리란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20대 초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상위권 대학을 정확히 4년 만에 졸업했고 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에서도 한 금융회사 정사원으로 당당히 입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나는 회사 분위기에 끝내 적응하지 못했고 1년도 채 못 가 그만두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현실이란 이름의 장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계약사원으로 재취업한 회사에선 얼마 안 가 계약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후 계속해서 파견사원으로 일해야만 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나는 정사원이란 메리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다시 정사원이 되기 위해 직종을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이력서를 수백 군데나 뿌리고 다녔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나빠졌고 이렇다 할 경험도 또 자격도 없는 내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지뿐이었다. 기업 측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린 경력자를 원해요. 대체 경력이란 건 어디서 쌓아야 하는 걸까? 파견처의 기업명은 이력서에 쓰지도 못한다.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그럴 만한 자금도 시간도 없었다. 나는 20대 초반에 저질렀던 그 아니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모르고 정사원이란 그 엄청난 자리를 그토록 쉽게 내팽개쳤던 지난날의 내가 미치도록 미웠다. 물론 파견사원에게도 메리트는 있다.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고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원해서 파견사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3개월 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이것마저 잘리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 졸이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하긴 지금은 워낙 불황이라서 정사원이라고 해도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쨌든 맨 먼저 잘리는 건 파견사원이다. 게다가 파견사원은 수입이 너무 적다. 매월 17만 엔 정도? 그리고 보너스는 없다. 교통비 따윈 꿈도 꿀 수 없다. 황금 연휴니 여름휴가니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대하는 휴가도 나에게는 4월이 걸린 문제다. 어디론가 떠날 돈도 없을 뿐더러 휴가 동안엔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온 세상이 여행이다 뭐다 들떠있는 그 동안에도 나는 마냥 집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휴가 기간이 끝날 때쯤엔 늘 생활비가 모자라 허덕였다. 최근 들어 워킹 푸어라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그 기준은 보통 세금을 포함한 연수입이 200만 엔 이하라고 한다. 사실 난 그 수입엔 간신히 턱걸이할 정도지만 그건 1년 내내 파견처가 끊이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파견처가 끊기면 나도 연수입이 줄어들어 여지없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제 1년 뒤면 30. 그러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다. 저축은 언감생심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세상은 거대한 유리 거울 안쪽에 있고 나 혼자 거울 바깥에서 발버둥 치는 기분이다.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2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걸까? 정말
그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만으로 여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건 너무 억울하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겠지.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이가 있었다. 뭔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아이. 그게 나였다. 평범해도 그렇게 평범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릴 때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하고 주산도 배웠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했던 것뿐이다. 물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잠재돼 있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에겐 그럴싸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다. 재능이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뜻하니까. 그러다 보니 차츰 배우는데 실증을 내다가 결국 죄다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은 없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늘 자상하게 나를 지켜봐 주었다. 나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다 할 흥미가 없으니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있을 리가 없었다. 단 공부만은 예외였다. 타고난 몸치는 어쩔 수 없어도 공부라면 웬만큼 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꽤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부모님은 기뻐했고 나 역시 덩달아 기뻤다. 하지만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였다. 인류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긴장이 확 풀린 탓인지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성적은 뚝뚝 떨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전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큼은 웬만큼 한다 라던 믿음마저 잃게 된 이후로 나는 공부와 담을 쌓기 시작했다. 여기엔 공부를 하건 수업을 등한시하건 모든 건 개인의 자유라던 지극히 자율적인 학교의 방침도 한몫했다. 나는 요리조리 수업 일수를 채워가며 간섭받지 않은 자유로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그런 식으로 고교 1, 2학년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 진로희망 용지와 마주했을 때 나는 눈앞이 깜깜했다. 더 이상 공부는 싫어. 그렇다고 벌써부터 일하긴 싫은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는 진학을 희망했다. 진학을 하기로 했으니 희망 학교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꼭 가고 싶거나 끌리는 학교는 없었다. 그래, 오빠가 나온 대학에 가자. 그럼 뭔가 설레고 신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나보다 8살 많은 오빠는 이미 사회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워낙 사교적이라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냈었다. 나도 막연히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런 유치한 동기로 나는 오빠가 다녔던 그 어려운 사립대학의 뜻을 두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던 내가 명문대를 목표로 삼았으니 대체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래도 난 그때부터 혼자서 고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오빠와 같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가끔은 아무런 열정도 설렘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음악, 미술, 춤, 게임 같은 것들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다 보니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그 지루한 시간을 비교적 덤덤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불러내는 친구도 없고 별다른 유혹거리도 없이 나는 그냥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다. 훗날 사회에 나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만 잘했던 사람이 꽤 많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고속열차처럼 학창시절을 내달리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사람들 말이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른다. 학교에서야 정말 잘 나갔지만 사회는 공부한 저는 다른 것들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사회에서 필요한 것, 예컨대 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은 책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어릴 때 친구들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몸의 습관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회에 나가서야 비로소 학교 때 보이지 않던 의지의 인간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버릇처럼 난 기필코 이 일을 꼭 해내고 말 테야 라고 외치며 살아간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절실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고교 3학년, 그저 오빠가 다녔던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공부했던 나에게 그런 가슴 떨리는 꿈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일 것이다. 세상은 널 돌봐줄 의무가 없다. 지방에서만 살았던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가면 무조건 재미난 일들이 가득할 거라 믿는 것처럼 나 역시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마냥 신나고 즐거울 줄만 알았다. 웃기는 소리다. 그저 약간의 자유가 더 늘었을 뿐 대학도 고교 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각자 좋아하는 강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만 따면 출석 일수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대강당 수업도 있었다. 나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같은 과 친구들이 모이는 전공 수업 외에는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들이 허다했다. 게다가 목표도 없이 적당히 선택한 과라서 관심이 가는 수업도 없었고 자극을 찾아 들어온 동아리 역시 흥미를 갖지 못했다. 나는 도쿄 근교의 집에서 시내 대학까지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하루하루 맹물처럼 살았다. 그렇게 무미건조하던 대학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였다. 같은 과 친구가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서 좀 그를 봤을 때 나는 괜히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체구는 왜소했고 얼굴은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얼른 일어날 핑계거리만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도쿄대학 재학생이란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 사람이 달라 보였던 것이다. 그래, 비록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쿄대생이잖아? 나에게 도쿄대생이란 브랜드는 그의 부족한 외모까지 엄청 빛나 보이게 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설령 경기가 바닥을 친다고 해도 도쿄대생인 그와 함께라면 나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이다. 나는 그만큼 숙물적이고 한심하며 단순무지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와 사귀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함께 여행도 떠났다. 누가 나에게 대학 시절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만 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강의 시간이 되면 그래야 하니까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졸업 후의 인생에 대해 수다를 떨었지만 난 잠자코 있기만 했다. 나의 미래는 이미 다 그려놨기 때문이다. 졸업하고 25쯤에 결혼해야지. 그때쯤이면 그 사람도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있겠지? 그럼 난 임시로 취업했던 회사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 놓았기에 나는 친구들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졸업한 뒤 운 좋게 취직한 회사를 적응이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미련 없이 그만뒀을 때에도 전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뭐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곧이어 정사원이 아닌 계약사원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나에게는 없었다. 25이 되던 해 어느 화창한 봄날 그가 나를 불러냈다. 그즈음 나는 슬슬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저기 할 말이 있어. 카페에 앉자마자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프로포즈를 할 모양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대답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 한마디가 날아왔다. 우리 헤어지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몇 년 동안 사귀면서 그 어떤 이상한 낌새도 헤어질 만한 이유도 없었다. 심지어 우리 커플은 그 흔한 말다툼조차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너한테도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몹쓸 짓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너무 급작스럽고 생뚱맞은 상황이라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차츰차츰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5,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그 해에 보기 좋게 차인 것이다.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격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는 내가 공격하는 동안 차분하게 듣기만 했다. 그러다 막판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너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니? 아니면 내 간판을 사랑했던 거니? 솔직히 난 네가 나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괴로웠어. 그리고 나 말이야, 내 인생하나 짊어지기도 벅차. 그런데 넌 네 목까지 나에게 떠안기로 하잖아?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봐왔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내게 닥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건 현실이었다. 그는 냉정하게 떠났고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 뒤로는 하루하루가 상처투성이처럼 흘러갔다. 그 남자에 대한 미련보다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남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쁜 일들은 이어달리기처럼 닥쳐왔다. 날벼락처럼 실현을 당하고 온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는 엄마와 오빠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뇌경색이래. 나는 넋을 잃은 채 굳게 닫혀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보았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나에게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며칠 사이에 연거푸 닥친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게 두려워졌다. 여느 가장들처럼 아버지도 평생 일벌레처럼 살아오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즐기려던 참이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수순을 밟지 않는가. 큰 욕심도 없고 별다른 일탈도 없이 그저 꾸준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삶의 대가가 어째서 뇌경색이고 중환자실이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 불공평한 결과들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주던 그 기반들이 사실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세상은 널 돌봐줄 의무 따윈 없다. 그리고 너에겐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 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은 뒤에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좌반신 몰수라는 후유증 때문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늘 건강하고 부지런했던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매일매일 봐야 하는 것도 괴로웠다. 게다가 난 생애 최초로 실현을 당했고 굳건하리라 여겨왔던 미래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린 뒤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로보다 더 무서운 절망과 슬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무렵 난 계약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IT 관련 회사에서 날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끼게 된 바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이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회사 일은 나에게도 식구들에게도 집을 나올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었다. 내 나이 25. 계획대로라면 집에서 얌전히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출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모두 틀어졌고 나는 오로지 절망과 우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엄마에게 아빠의 감명을 모두 떠넘기고 도망치듯 뛰어나왔다. 못된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3평짜리 원룸을 얻었다. 가격이 저렴했던 만큼 시설은 엉망이었지만 어차피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 그리고 곧장 일 속에 파묻혔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피곤에 절은 몸을 질질 끌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에 들었다. 야근에 휴일 근무까지. 피곤했지만 그래도 충실한 날들이었다. 오로지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날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에 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도피처로 삼아왔던 프로젝트마저 기어이 끝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 많았어요. 잠시 편하게 쉬세요. 라는 말과 함께 다시 평범한 잡무가 주어졌다. 여느 때 같았으면 느긋하게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을 그 시간들이 나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나마 가까스로 나를 지탱해주던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다. 잠시 밀쳐뒀던 실연의 아픔, 아빠의 병실의 등이 다시 한꺼번에 닥쳐왔다. 기댈 곳을 잃어버린 나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매일매일 무력감에 몸서리쳤고 의사를 나갈 기력마저 잃어 쉬는 날이 점차 많아졌다. 우울증은 거대한 먹구름처럼 내 인생 위에 드리워졌다. 숨 쉬는 것조차 스트레스였다. 그때부터 나는 거침없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배출이 식욕으로 향한 것이다. 나는 공허함을 음식으로 메우듯 뭔가를 끊임없이 입에 넣었다. 살찌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몸이 불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때 53kg이었던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70kg이 넘고 말았다. 나쁜 일은 이어 달리기를 좋아한다. 의욕 없고 결근도 잦은 데다가 몸까지 비대해진 계약사원을 어느 회사가 계속 쓰겠는가. 결국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잘려버렸다. 그래도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기력을 쥐어짜내며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그래야 나는 파견사원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이런 생활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4년이 지나도록 나는 철새처럼 3개월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늘 마음 졸여야 하는 파견사원 시절을 면치 못했다. 그 귀한 3평짜리 원룸에서도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 인생의 정점을 향한 죽음의 카운트다운.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그리운 추억도 아련한 풍경도 없이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린 회상이었다. 눈물도 다 말랐고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친구나 취미는 원래 없었고 애인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집안은 병든 아빠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어 기댈 수도 없다. 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가족의 곁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마당에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나마 좋아하는 것이나 몰두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것도 그나마 좋아하는 것이나 몰두할 수 있는 취미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가난해도 친구들과 함께 아마추어 극단이나 밴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뭐라도 한 가지 몰두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하지만 29회가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흥미거리를 이제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난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만 것이다. 마치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지향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었다. 다시 닫으려고 해도 이미 뚜껑은 열리고 말았다. 나란 인간,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순식간에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누구한테도 필요하지 않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어릴 적에 나는 가족의 사랑 안에서 컸다. 지금도 그 사랑을 의심하진 않는다. 야무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딸이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나 오빠가 알게 된다면 분명 괴로워할 것이다. 그런 가족에게 나란 존재는 짐작밖에 되지 않는다. 문득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눈이 멎었다. 딸기를 잃고 쭈그러진 조각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다. 보잘것없는 싸구려 케이크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29 여자. 그래,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공공요금 내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젊음 하나로 어떻게든 버텨왔다. 그러나 이제 30대가 되면 취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백 군데 이력서를 뿌려봤자 오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자격증 하나 없는 나를 앞으로 누가 뽑아주긴 할까?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도 나에겐 없다. 남자? 그들의 시선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긴다. 젊고 화려한 정규직 여사원들에게만 향하고 그녀들은 미팅이다 술자리다 매일매일이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난 그런 모임에 나가본 적이 없다. 설령 누가 미친 척하고 나를 불러낸다 해도 입고 나갈 옷조차 없다. 신데렐라는 마법을 걸어줄 마녀가 나타날 때만 신데렐라이다. 마법이 없으면 그저 재투성이 하녀에 불과하다. 못생긴 얼굴에 70kg이 넘는 서른 문턱의 배회자에게 남은 인생은 그저 내리맡길 뿐이다. 앞으로 한 살 또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보다 더 밑바닥 생활이라면 그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친구를 그리워했다. 아냐,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거짓말로라도 격려를 해줄 그런 친구 말이다. 그런 친구가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외톨이였다. 앞으로 1년이면 나의 10대도 막을 내린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껏 품어왔던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은 깜깜한 터널과도 같다. 지금부터 80까지 산다고 치면 앞으로 50년. 그 숫자를 떠올리자 몸서리가 젖었다. 앞으로 50년이라니. 집세는 제때 낼 수 있을까? 수도가 끊긴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냄새나는 늙은이로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질 않을까? 문득 고독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간호는커녕 죽음조차 쓸쓸히 맞아야 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 모습을 떠올리자
몸소리 쳐질 정도로 두려워졌다. 그때 부엌에 걸어둔 칼이 어떤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왜 그때 갑자기 그 섬뜩한 칼날이 눈에 들어왔을까? 그래, 지금 죽으면 그래도 아직은 나를 위해 슬퍼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내 죽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천천히 칼 쪽으로 손을 뻗었다. 단순한 조리도구에 지나지 않던 칼이 돌연 무시무시한 흉기로 변했다. 칼을 쥐자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칼을 쥔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천천히 칼날을 손목에 갖다 댔다. 그렇게 차가운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 상태로 길고 긴 시간이 흘렀다. 아니, 마치 시간의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엄마, 아빠, 오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헤어진 남자의 얼굴과 학창시절의 몇몇 얼굴도 떠올랐다. 못하겠어. 무서웠다. 죽는 게 무서웠다. 아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섭다고, 더는 못 견디겠다며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나에겐 죽을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공기 빠진 풍선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살아갈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다. 나란 인간, 끝끝내 이도저도 아니구나. 초점을 잃어버린 나의 시선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향했다. 화면에서는 형형색색의 외국 풍경이 반짝반짝 빛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내레이션은 일상에 지친 그대, 어서 떠나세요 라고 말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풍경이었다. 경쾌한 배경음악이 나에게는 장승곡처럼 느껴졌다. 이젠 울 기력마저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더니 뭔가 반짝이는 빛이 내 안으로 확 빨려 들어왔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화려하고 또 눈부신 빛의 축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는 듯한 세계. 그곳은 바로 라스베가스였다. 언제나 볼 수 있는 흔해에 빠진 여행 프로그램이었지만 화면 속의 라스베가스는 이상하리만치 전율로 다가왔다.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연예인들이 라스베가스의 거리에서 우아하게 즐기고 있었다. 테마파크처럼 흥미진진한 호텔 레스토랑, 그 안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거대한 아울렛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스릴 만점의 쇼가 펼쳐지고 카지노에서는 슬롯 머신을 즐기며 큰 소리로 잭팟을 외쳐대는 사람들. 그곳은 호화로움의 극치이며 완벽한 양해의 세계. 어둠은 없고 오로지 빛과 화려함만 존재하는 세계였다. 저 사람들 참 좋겠다. 너덜너덜한 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는 나의 현실과 라스베가스 사이엔 영겁의 간격이 있어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숨쉬는 것과 똑같은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곳에 저런 세상이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아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곳, 날마다 행복한 축제가 펼쳐지는 세계. 그곳은 지상낙원 그 자체였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고 한참이 지나도록 나는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카를 들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생겨나고 있었다. 너무나도 낯선 느낌.
너무나도 생뚱맞은 느낌. 그것은 난생 처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느낌. 가슴 떨리는 설렘이었다. 갑자기 내 속에서 너무도 낯선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좋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꿈 같은 세상에서 손톱만큼의 미련도 남김없이 남은 생을 호화롭게 살아보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아닌가. 나는 특히 카지노에 끌렸다. 지금껏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거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혹은 수십 배로 부풀려지는 것.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가서 화면 속에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파라다이스 한복판에 나를 내던지고 싶었다.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고 항상 돈에 쪼들리는 나로서는 당연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어차피 난 죽으려고 하지 않았나. 갑자기 이 나이가 되도록 푼돈에 연연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뭐 그리 아까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왔던가. 그래 모든 것을 버리자. 죽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직 뭔가의 미련이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에 전부를 걸고 다 잃어버리면 아마 미련 따윈 남지 않겠지. 그러면 산뜻한 기분으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차츰차츰 캄캄하고 끝이 없는 터널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라스베가스로 가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30이 되기 직전 29의 마지막 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생각되는 그 멋진 순간을 맛본 뒤에 죽는 거야. 카지노에서 전부를 잃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전부. 그 전부를 걸고 승부를 펼쳐보는 거다. 그리고 땡. 30이 되는 날 미련 없이 간다. 1년. 내게 주어진 날들은 앞으로 1년이야. 지금 나에게는 죽지 못한 탓에 맞이하게 된 시간밖에 없다. 나는 지금부터의 시간을 남아있는 목숨이라 부를 것이다. 그날부터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